안녕하십니까? 자, 이 동영 모의고사 3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구조물의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1번에 자, 지진 하중은 지진 발생 시 집안의 가속도하고 건물의 질량을 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물의 질량이라는 것은 이거죠.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이 되는 거예요. 건물의 질량 개념이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이 건물의 질량 개념이 되는 겁니다. 건물의 질량. 그래서 고층 건물일수록 건물의 질량을 줄여 주셔야 됩니다.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무엇을 쓰는가? 고층 건축물이 커튼을 공사로 가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커튼을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 건물의 하중을 줄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층이 되면 이제 문제점이 뭔가면요. 진동을 줘버리면 위에가 어떻게? 상층부가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어지러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내진 설계에서 바로 우리가 배웠던 재진이에요. 재진. 우리가 크게 지진을 몇 가지로 나눴습니까? 지진에 내진 있고 재진 있고 면진 있죠. 이 면진, 이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다뤘잖아요. 바로 이것이 재진 개념이 우리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한다 했죠. 별도의 장치, 재진 장치를 이용하는데 그 재진 장치가 바로 동조 질량 감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색이. 그러면 동조 질량 감색이라는 것은 이 감색이를 댐퍼 이렇게도 칭합니다. 댐퍼를 써요. 그러면 상층부이죠. 최상층부의 상층에다 뭔가 하면 저거 같은 추 개념과 같이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700톤에서 한 1000톤 정도 되는 무게 그걸 설치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그것이 바로 이 재진 장치가 됩니다. 동조 질량 감색이. 그래서 초고층 건물은 이게 다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층의 위층에는 사람이 사는 구역이 아니고요. 이 설치가 됩니다. 재진 장치를 중앙센터에다 보통 설치를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층이 그냥 비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주는 것이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내진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했습니까? 내진 능력 개념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으로 나타낸다 그죠? 리히트 규모는 뭐가 됩니까?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죠. 내진 능력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 내진 능력은 리히트 규모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으로 나타냅니다.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집안 최대 가속도하고 두 개를 동시에 표현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집안 최대 가속도는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셋째 자리까지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 두시오. 그래서 2번 개념이 돼서 리히트 규모가 아닌 수중 메르칼리 진도 등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건물이 고층할수록 고유 진동 주기는 어떻게? 길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고유 진동 주기하고 이 고유 진동 건축물의 구조물의 고유 진동 주기 이 주기 개념하고 지진 하중은 반비례 관계에 성립한다. 그래서 두 개가 제곱근의 반비례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길어지면 얘는 줄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 진동 주기가 길수록 지진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유 진동 주기가 짧으면 지진 진동파가 왔을 때 바로 공진 현상이 생깁니다. 진동이 증폭되는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외부 진동 주기하고 구조물의 진동 주기가 일치해 버리면요, 나중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 버리면요, 진동이 증폭되는 현상을 공진현상이라고 해요. 공진현상이 생기면 완전 파손됩니다. 쉽게 파손돼요. 그래서 공진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진이 발생될 때 저층 건물이 파괴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외부의 진동이 왔을 때 흔들리면요, 진동이 더 증폭돼 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 건물의 무게중심과 강성중심을 어떻게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보통 중심코어를 설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중심코어. 코어는 설비 부분을 집중해 놓은 부분이 코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단실, 승강기, 화장실 이쪽 부분이 코어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을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코어 부분이. 그래서 그러면 무게 중심하고 이 강성 중심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심 코어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편심 코어는 한쪽에 코어가 있기 때문에 약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심 코어는 하지만 중심에 가깝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있죠. 최대한 완전 중심은 아니지만, 보통 편심코어 형태는 이렇게 되면 여기 편심코어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요짝에 코어 부분을 딱 요거는 편심코어죠. 그러니까 무게중심하고 강성중심이 틀린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구조물의 모양과 층별 중량이 같은 경우 층수가 증가할수록 지진의 저항 힘은 줄어들어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됩니다. 보통 모르시면 이걸 기억하면 돼요. 동전을 이렇게 쌓는다 기억하십시오. 동전을 똑같은 동전을 100원짜리 동전에 500원 계속 쌓을 수는 없죠. 쉽게 붕괴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밑에는 500원짜리 동전 쌓다가 100원짜리 쌓다가 자꾸 줄여가면 좀 더 높이 살 수 있죠. 그런데 같은 개념이 반복이 되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뼈대로 똑같이 올라가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저층부하고 상층부와 구조가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롯데타워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2롯데월드도 위로 갈수록 줄어들죠. 똑같이 안 가잖아요. 똑같이 가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뭡니까? 두바이에 있는 건물이죠. 걔도 위로 갈수록 줄어들지 밑에 그대로 올라간 게 아니죠. 뼈대가 틀려져야 되는, 틀려져야 되면 동일한 형태로 가면 취약해지는 거예요. 지진이 약해져요. 그래서 쉽게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탑을 쌓을 때 탑이 똑같이 안 올라가죠. 줄어들면서 올라가는 개념이 되는데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1번은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정 형식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거겠죠. 지정 형식에 따른 직접 기초, 말뚝 기초, 자망 기초를 이걸 K선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K선. 그렇죠? 그래서 알아두세요. K선. 자망 기초를 뭐라 한다? K선 기초 또는 K선이라고도 합니다. K선 기초. 물론 올해 좀 알아둬야 될 느낌이 있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망 기초가 K선 기초입니다. 자, 그리고 피어 기초가 우물통식 기초죠. 독립 기초가 해당이 안 돼. 그러면 독립 기초는, 자, 이거는 기초판 형식이야 분류죠. 이거는 독립 기초, 복각 기초, 연속 기초, 그리고 온통 기초. 이것은 기초판 형식이죠.
이거는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집안의 액상화 현상, 액상화 또는 유동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액상화 또는 유동화 현상. 액상화, 유동화 현상에 자,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액상화는 일단은 무슨 토에서 생긴다? 사질토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자, 입자가 작은 모래만 있을 때입니다. 입자가 작은 모래, 골고루 분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입자가 작은 모래만 있을 때입니다. 입도 분포가 이루어져 있을 때고, 그리고 밀도가 느슨한 상태라겠죠. 밀도가 느슨한 상태. 그래서 다짐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물이 있어서 그래. 지하수가 물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네. 이 상태에서 뭐가 오면 지진이나 이런 진동이 가해지게, 지진이 발생이 되면 집안이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면서 액체처럼 움직입니다. 집안이 자, 이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면서 액체처럼 거동하지. 상실하면서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이죠.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 움직이는 현상을 액상화, 유동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지 대책은 간단해요. 집안 계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질토니까 이제 방지 대책은 취향공법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양질의 집안으로마다 교체된다. 그럼 사질토 아닌 다른 토로마다 계량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향공법은 자, 양질의 집안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교체. 그러면 제발 사질토로 바꾸면 안 돼요. 원인 제공이잖아요. 양질의 흙으로 바꾸는 거죠. 자, 흙으로 바꾸는 거예요. 양질 흙으로 교체하는 거, 바꿔주는 게 취향공법이죠. 그리고 입도 작은 모래만 있기 때문에, 작은 모래만 있으면 흙 간의 내부 마찰각이 적어지잖아요. 여러분, 입자가 작으면요, 마찰각이 크가요, 적어요? 모르면 저거 해보라겠죠. 왕소금 문대보고 밀가루 문대보라겠죠. 내부 마찰각이 있어야 옆으로 이동을 잘 안 해요. 밀가루가 옆으로 잘 이동. 한 문대봐요. 옆으로 이동 잘 안 하네. 자, 그래서, 자, 입도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뭐 하는가 하면 저거 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그라우팅 공법을 써주면 되죠. 그라우팅 공법, 주입공법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고결공법이라고 되어 있죠. 고결공법. 그래서 시멘트에는 약해 끝은 주입해 주니까 느슨하게 되니까 집안 다진 공법 써주면 되죠. 집안 다진 공법. 그래서 다진 공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진동 다진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공법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진동 다진 공법 써주거나, 아니면 이걸 해줘도 됩니다. 느슨하니까 다지기 싫으면 이렇게 주입해도 되고요. 주입공법 써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가 있으니까 물 빼기 해주면 되죠. 지하수위 저하시키면 돼. 탈수공법 써주면 되는 거예요. 탈수공법,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면 되는 거예요. 탈수공법 써서. 그러면 탈수공법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웰포인트 공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라 이게.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면 되는 거면 이동시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해서 집안이 전단 저항력을 상실해서 생기니까 지하에다가 전단벽을 설계해 주는, 지하 연속벽을
지하 이 전담벽을 설계해 주는 거예요. 지하에 전담벽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지하의 전담벽 또는 자 그래서 이 개념이 자 액상화, 유동화를 방지하는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웰포인트 탈수한담하고 이번에 집안 다진 공포로 집안을 밀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하 수위 저하를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잘못 쳤네. 그 다음에 사질 집안을 자갈 집안을 사질토로 치환한다. 그럼 OX, X 이건 원인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입공법, 그라우팅 공법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보강벽돌 쌓기에서 벽돌의 공동부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의 축차 충전 공법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축차 충전은 자 벽돌 2 내지 3단마다 채워주는 것을 축차 충전이라 해요. 그러면 축차 충전이 있고 청고 충전이 있습니다. 청높이 2분의 1 정도를 채워주는 것은 청고 충전이라 하고 축차 충전은 벽돌 2 내지 3단마다 채워주는 것을 축차 충전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1번 벽돌 쌓기 생기는 수직줄눈의 공동부 부분에다가 자 대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은 충전 압력이 벽돌 밑거리 이동되지 않는 시기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때 2번에 모르타르 콘크리트 충전에 가는 한봉 등으로 사용해서 밀실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타르 3번 모르타르 콘크리트 충전은 벽돌 2 내지 3단마다 실시하는 것을 충전 맞죠? 축차 충전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2 내지 3단마다. 그런데 청높이나 청높이 2분의 1 정도 해주는 것을 뭐다? 청고 충전 이렇게. 그럼 만약에 충전을 청높이 2분의 1로 한다 하면 이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2 내지 몇 단? 3단마다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행방향 줄눈의 공동의 모르타르 콘크리트 충전은 벽돌 상단과 동일한 이상의 높이가 대로 평평하게 우리가 해주시면 되고 이때 5번 1일 작업 종료 시 체크하십시오. 1일 작업 종료 시 종줄눈, 종줄눈이라는 것은 세로 줄눈을 종줄눈이라 해요. 세로 줄눈, 세로 줄눈을 종이라 하죠. 종줄눈에 모르타르 콘크리트의 충전 높이는 벽돌 상단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블록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블록도 상단까지 채우면 안 된다 했죠.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철근 보강해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벽돌 상단에서 50mm 아래까지만 채워줘야 돼요. 여기까지만 충전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50mm 아래쪽에 둬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블록하고 똑같아요. 보강블록조나 동일하다. 보강벽돌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벽돌 쌓기 일반적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가로, 세로 줄눈 너비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몇 미리? 10mm를 표준을 해 주시면 된다. 그런데 뭐만 예외입니까? 내하 벽돌은 예외요. 내하 벽돌이 주어지면 이때는 요걸 몇입니다? 6mm가 표준이고요. 모르면 10mm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세로 줄눈은 모르타르는 벽돌 체크하셔. 마구리 면에 충분히 발라서 쌓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세로 줄눈은 명심하세요.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세로 줄눈은 사춤한다 하면 틀려요. 채워주는 사춤 개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로 줄눈은. 그래서 벽돌 마구리 면에 발라서 쌓라는 겁니다. 발라서. 채워 넣어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발라서 쌓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보시면 가로줄로는 바닥 모르타를 일정한 두께로 평평하게 바르고 벽돌을 자 내리 누른데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연속된 벽면을 일부 트이게 나중 쌓기 할 때 이때는 항상 기억하라겠죠. 자, 무슨 쌓기? 청단 들여 쌓기만 돼. 이때는 청단 들여 쌓기만 해. 켜걸름 들여 쌓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 모서리 부분이나 교차부와 같은 이런 부분에 두 벽체를 직각으로 맞닿게 쌓을 때 있죠. 이럴 경우 이 벽체를 먼저 쌓고 이 벽체를 나중에 쌓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할 때 이 부분은 원칙은 청단 들여쌓기로 한다 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켜, 걸름, 들여쌓기가 가능합니다. 직각으로 이렇게 왔을 때는. 그리고 5번 하루 쌓기 높이는 1.2m가 표준이고 최대가 1.5m 이하가 됩니다. 벽돌은. 그런데 볼록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볼록에서는 일일 쌓기 높이가 최대는 없다 했죠. 일일 쌓기 높이가 바로 저겁니다. 일일 쌓기 높이를 1.5m를 뭘로 했다? 표준으로 잡고 있어요. 요거는 표준이 1.5m. 벽돌하고 혼돈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1.5m.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5번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용접 부위 비파괴 시험 중 방사선 투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두꺼운 부재의 검사가 가능하고요. 자, 여러분들 쉽게 그죠? 홀쭉한 사람은 엑스레이가 잘 찍히고 뚱뚱한 사람은 엑스레이가 안 찍히고 그런 거 아니죠? 맞죠? 자, 그리고 이번에 검사한 상태를 기록으로 보존이 가능하고 검사만 간단하고 신뢰성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장소의 제한이 있고, 맞죠? 검사 간의 판단에 개인 판정차가 좀 커요. 그리고 용접부 표면이나 표면 주위 결함의 표면 직화 결함의 검출에 주로 사용되는 것. 보통 이것은 뭘로 많이 써요? 자기 분말 탐상법을 많이 씁니다. 뭐 표면 결함을 할 때는 이건 자기 분말 탐상법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저것도 약간 표면 결함을 할 때는 저것도 침투 탐상법도 표면 결함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투 탐상법도 둘 다 표면 결함은 됩니다. 근데 이건 직화 부분까지 좀 되고요. 자기 분말에. 그래서 둘 다 표면 결함에 측정을 하는데 많이 쓰는 것이 두 가지가 많이 씁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그런데 이 방사선이나 초음파는 뭐다? 내부 결함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방사선은 저거는 어려워요. 방사선 투과 미세균열이죠. 아주 미세한 균열은 방사선 투과법이죠. 얘는 미세한 균열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세균열은. 그래서 초음파를 하는 거예요. 초음파 탐상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미세균열은 발견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에요. 방사선. 그리고 자, 용접부 비파괴 시험 4가지 기억하세요. 4가지 뭐 있다? 초음파 탐상법, 맞죠? 침투 탐상법, 자기분말 탐상법. 하여튼 탐상이 몇 개 들어간다? 3개 들어가요. 탐상이 몇 개? 3개 들어가고 방사선 투과가 하나예요. 탐상이 몇 개? 3개. 자,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의 내합 피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강제면에 들뜬녹이나 기름이나 먼지 등에 부착된 경우 이를 제거해서
내하 피복지 부착성을 좋게 우리가 해주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섭식분사 안면장치 또는 섭식분사 안면, 여러분들 많이 본 게 이겁니다. 보통 철골 쪽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막 뿜는 거 보셨죠? 내하 피복을 별도로 안 하고 뿜칠공법 하는 거 있죠? 그게 보통 안면입니다. 얘를 뿜는 게. 그래서 공구의 물청소 시 배수는 먼저 침전조에 뭐다? 침전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많을 거 아닙니까? 이 물질이. 그래서 침전시켜서 배수관을 흘려보내야 돼요. 아니면 배수관에 막힘이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침전조에 침전시킨 후에 배수관으로 흘려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뿜칠공법의 경우는 시공 후에요. 자, 왜 뿜칠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재를 다른 부재로 마감재를 갖다 공장에서 생산한 부재를 마감재를 사용할 때는 맞죠? 재료를 반입할 때 측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뿜칠은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죠. 미장하고 뿜칠은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하 피복을 조적으로 하면 됩니까? 벽돌이는 두께가 이미 일정한 나오죠, 공장에서. 그런 거는 재료를 뭐 할 때 반입할 때 측정하면 되겠지만, 미장하고 뿜치는 어떻게?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뿜고 발라야 되죠. 그런 거는 뭐 하고 나서 해야 된다? 시공 후에 측정할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체크 뭐였습니다? 시공 후 체크하세요. 재료 반입할 때 할 수 없잖아. 그럼 뿜칠하고 뭐에 대해서는 미장은 시공 후에 측정합니다. 근데 일반 다른 건 어떻게? 재료 반입할 때 측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재료 반입할 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두께나 비중, 코아를 채취해서 이제 뚫어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코아가 뚫는 거죠. 측정 빈도는 각 층마다 또는 바닥 면적 1500제곱미터 각 부위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그러면 기둥은 기둥대로, 보는 보대로, 슬래브는 슬래브대로 1회 하라 이거야. 그 1회를 할 때 최소한 몇 개 하라? 5개 뚫어라 이겁니다. 5개. 자, 왜 5개 뚫는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자, 뿜칠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가장 두께가 어떻게 불균일하다 했죠. 현장에서 두꺼우면 그 피복 두께 일정할 수가 없죠. 뿜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두께가 불균일하기 때문에 최소한 몇 군데? 5군데 뚫어서 측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 미장보다는 많이 뚫어야 된다 이거야. 보통 미장은 한 3번만 뚫어서 측정하면 된다. 1회 할 때 3구멍 뚫어서 하면 되는데, 뿜칠은 가장 두께가 불균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뿜칠공법은 1회 각 부재를 한 1회 하는데, 이거 1회에 몇 개를 뚫어서 코아를 채취해서 5군데 뚫어서 우리가 측정하라 이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불합격형 덧뿜치나 제시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 습도가 얼마 초과됐을 때, 자, 우리가 내하 피복의 내부에서 지속적인 부식에 대한 유의해야 되는 습도는 이거는 몇 퍼센트다? 70% 초과입니다. 70% 초과시. 자,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 빼고는요, 얘만 70%고요. 자, 이겁니다. 작업을 중재하는 거하고 헷갈려. 이건 부식에 주의해야 되는 습도 기준이고요. 자, 우리가 습도가 85%일 때 작업 중지해야 되는 거의 많죠. 실란트 작업만 몇 프로? 90%고 나머지는 85%입니다. 85%일 때 작업을 중지하는 기준이잖아요.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세요. 그래서 7번은 70%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철근 및 용접망 가공 담당원의 특별한 지식 없는 가열 가공 상온에서 뭐다? 냉각 가공하는 게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이죠. 체크하시면. 자, 철근은 순간격으로 나타냅니다. 중심 간격이 아닌 무슨 간격? 순간격입니다. 그래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의 3분의 4배 이상, 그리고 25mm 이상, 그리고 철근 공칭 지름의 1.5배. 자, 세 가지 값이 있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굵은 골재가 뭐예요? 자갈 아닙니까? 자갈의 3분의 4 이상, 25mm 이상, 공칭 지름 직경의 뭐다? 1.5배. 그 세 가지 값 중에죠. 큰 값으로 갑니다. 큰 값으로. 왜 이거는 큰 값으로 가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큰 값으로 가요. 철근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지 콘크리트가 사이사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간격이 좁아버리면 자갈이 들어가서 끼면요 구석구석에 콘크리트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거 봤습니까? 저거 찍을 때 우리나라 저 드라마 찍을 때 있죠. 옛날 드라마 찍으면 죄인들을 가두잖아요, 맞죠? 죄인들 그 가두죠. 가두는데 보면 다 빠져나가겠던 거 막. 나무와 나무 사이 되게 넓어, 맞죠? 다 빠져나가고 밖에 졸고 앉았던 거 때리고 나가면 되겠고, 맞죠? 엄청 넓게 해놨어요. 왜냐 머리만 나가면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간격으로 한다는 점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의 청착 및 이연기는 건축 구조 기준이나 철근 배치 짧을 수는 없다 했죠. 그런데 4번에 초과할 수는 있습니다. 초과할 때는 몇 프로 이내로 한다? 10%죠. 10% 이내로 해야 됩니다. 10% 이내로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기계적 이염을 하는 철근은 제축의 무슨 방향? 직각으로 정확히 가공해요. 자, 기계적 이염이 이런 거예요. 커플링 같은 이런 금속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끼고 밑에 딱 꼽아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각으로 딱 잘라야지 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직각이에요. 경사지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직각이 포인트입니다. 직각. 그리고 기계적 이염장치의 유해한 부착이 완전히 제거해 주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이거죠. 용접이나 이런 기계적 이염을 하면 설계 기준 강도보다 보통 125% 이상 성능 발휘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염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8번은 4번 개념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콘크리트 염해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자, 염해라는 것은 이겁니다. 재료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입니까? 자, 바닷가에 해안가에 건물을 지으면 공기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소금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가 콘크리트의 강알칼리성을 상실시키면서 철근의 부식을 시켜가지고 콘크리트의 균일을 야기시키는 이런 현상을 염해라고 합니다. 그럼 염해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염화 이온량 해서 우리가 염소 이온량 했죠. 이온량으로 따져 염 나오면 몇 프로 얼마 이하가 0.3 했죠. 0.30 이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로 세척을 해주면 담수로 세척해서 그 이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염분은 조금씩은 있죠. 사실 이거잖아요. 우리가 계란을 먹어도 소금 찍어 먹죠. 근데 사실 소금 안 찍어 먹어도 일부는 염분이 있죠. 지구상 생물들은 뭐든지 조금씩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일정 정도 이하만 대주면 된다. 영상. 그런데 주의할 거입니다. 이런 구조, 책임 구조 기술상 이런 승인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승인을 받으면 그때는 얼마까지?
0.60까지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성인을 받으면 뭐다? 아마 기술자의 성인을 받으면 뭐다? 0.60까지 할 수 있어요. 2배까지. 그런데 고내구성 콘크리트, 내구성을 높여준 콘크리트는 얼마까지? 0.20 줄여야 돼요. 내구성 0.20. 0.3이 왜 어렵겠죠? 빵3이 0 하면 염화물량 하면 빵3이 외우시고 성인 얻으면 0.6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뭐다? 0.2 더 줄여야 된다 이겁니다.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럼 1번 단위 수량을 적게 하고 물 시멘트를 작게 하면 되죠. 그리고 피복 두께는 감소시키면 안 돼요. 피복 두께는 어떻게? 증가해야지 침투가 어렵잖아요. 봐두시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 건조 수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콘크리트 건조 수축은 사실 건조 수축은 왜 일어난다 해서 잉여 수분의 증발로 건조 수축은 발생하는 게 무슨 수분? 잉여 수분의 증발로 건조 수축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썼기 때문에 건조 수축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수량은 적게 해주시면 돼요. 물 시멘트비 이런 거는 적게 하면 되죠. 물 시멘트비가 적을수록 건조 수축은 어떻게? 적게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물의 양하고 건조 수축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이 적을수록 건조 수축은 크게 일어난다. OX. 여러분들 이거 했죠? 자, 알아두실까?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입자 크기가 작은 있죠.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게 되면 시공연도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증가되죠? 그렇지만 건조 수축도 어떻게? 증가해요. 균열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균열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멘트는 입자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죠? 그러니까 건조 수축도 어떻게? 증가돼요. 그런데 비례관계죠. 그래서 단위 시멘트량이 적으니까 건조 수축 어떻게? 줄어들어야죠. 맞죠?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시멘트의 분말도가 큰 걸 썼습니다. 그럼 건조 수축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면 증가하죠.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입자가 미세해진다 했잖아요. 알아두세요. 시멘트의 분말도는 반대로 간다 했잖아요. 항상 기억하세요. 시멘트의 분말도하고 철선은 반대라 했잖아요. 시멘트의 분말도가 커지면 시멘트 입자가 미세해진다는 거고, 철선도 수치가 커지면 가늘어진다 했죠? 걔들은 반대로 가요. 그걸 꼭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쓰려고 하다가 안 썼습니다. 이걸 해놨어요. 그 분말도랑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교수들도 헷갈려가지고 19회 때 2개 답이 됐어요. 분말도 큰 게 입자가 큰 줄 알고. 실수한다니까.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쑥 하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 습도가 많을수록 높을수록 건조 수축은 어떻게? 적게. 자, 이겁니다. 잉여 수분의 증발이니까 습도가 높으면 수분 증발 잘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습도가 낮아지면 건조 수축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온도하고 습도는 반대로 간다 했죠. 온도하고 습도는 역적이에요. 거꾸로 가요. 그리고 4번에 양생을 잘하면 건조 수축은 적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생을 거적 덮어줘서 수분, 맞죠? 물을 부어 수분 양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는 콘크리트보다 더 크게 일어나죠. 2배 정도. 그러면 입자가 작은 재료 많이 쓸수록 건조 수축 증가한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모르타르보다는 시멘트 페이스트가 건조 수축이 더 많다 했죠. 입자가 작은 걸 많이 쓰면 건조 수축은 어떻게? 증가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건조 수축에서 균열이 어디에 생겨요? 입술에 생기지 볼따구에 생기는 게 아니죠. 제일 부드러운데 균열 가는 거야.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1번 메스 콘크리트는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무슨 콘크리트? 메스 콘크리트라고 칭합니다. 온도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나죠. 그럼 파이프 쿨링은 이게 파이프 쿨링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자, 메스 단면이 크기 때문에 내부에 시멘트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화 작용에 의한 열이 많이 생겨요? 적게 생겨요? 많이 생겨요. 그러면 내부하고 외부하고 온도 차가 크면요, 균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내부 온도를 최대한 낮춰줘야 돼. 그래서 우리도 이거잖아. 많이 아프면 열에 시달리잖아. 그리고 나면 입술에 균열 다 가고 그래야지 정상이잖아. 맞죠? 근데 아팠던 사람이 입술이 아주 촉촉해. 그러면 어떡해?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야? 와, 막 감기도 고열이 시달렸다 한 사람이 청청해. 맞죠? 입술이 뻥이죠. 그래서 내부의 온도차가 크면 균열이 생겨요. 그러면 내부의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안에다 파이프를 미리 묻어두는 거예요. 파이프를 미리 설치해가 여기에다 냉수를 넣는 거예요. 물을 넣어버리면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파이프를 넣어서 온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물을 넣어가지고 냉수를 넣어서 물을 넣어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것이 파이프 쿨링이에요. 그럼 나중에 저거 하면 돼요. 그러면 경화 다 되면 온도 낮아지면 있죠? 균열 안 생길까? 그때 나중에 그라우트 하면 돼. 채웁니다. 그라우팅 합니다.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단위 시멘트량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야. 단위 시멘트량이 많으니까 수화 반응에서 열이 많이 생기니까 그 단위 수량을 최대한 줄여야지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설 높이 증가는 뭐가 됩니까? 균열 방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콘크리트 타설 높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거는 영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반응이 느리다 했죠. 열이 적게 발생한다 했잖아요. 중용열 포틀랜드. 그러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하면 안 돼요. 반응이 빠른 시멘트를 사용하면 열이 많이 생긴다 했죠.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시멘트의 분말도가 큰 걸 쓰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빨리 생긴다 했어요? 늦게 생긴다 했어요? 빨라요. 열이 많이 생겨요. 건조 수축 증가된다 했죠? 그러면 시멘트의 분말도가 큰 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시멘트의 분말도가 작은 걸 써야 돼. 큰 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발열 콘크리트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 저거 해주면 되죠. 수분 양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수분 양생을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죠. 직사일광을 바로 받도록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직사일광을 바르면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방수 바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특히 2번 주의하시고,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의 경우는 뭐다? 삼각으로 하고, 아스팔트 외의 방수를 뭘로 한다? 직각으로 면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록모서리는 모든 방수가 동일합니다. 각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조를 전제로 방수공법에 따른 함수율이 몇 프로? 10% 이하예요. 10%. 건조 상태가 10%예요. 건조 상태가 10%. 18%가 건조 상태 되는 것은 목재예요. 목재일 때. 여서는 관계없지만 우리는 목재는 시험을 안 치니까 목재 쪽에서 건조 상태가 18%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걔는 살았던 놈이잖아. 콘크리트는 살았던 놈이 아니죠.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 배합해서 만드는 놈이죠. 걔는 콘크리트는 살았던 놈이 아니죠. 그 18 안에서 10% 이하도 되는데, 나무는 살았던 놈을 배가해놨죠. 그래서 살았던 놈을 왜 뱉냐고 18해요. 그래서 걔는 건조 상태가 18%가 건조 상태고, 콘크리트는 건조 상태 몇 프로? 10%입니다. 자, 그리고 수분 상태에서 하는 건 몇 프로 되면 된다? 30% 내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거죠. 쉽게 이겁니다. 멤브레인 방수도 있죠. 아스팔트 방수나 시트 방수 종류들 있죠. 맞죠?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든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모든 시트 방거든. 그런 시트 방수나 아니면 도막 방수 종류들 있죠. 걔들은 몇 프로? 10% 이하로 가야 돼요. 아, 이렇게 안 쓸 수도 있어요. 건조 상태 이렇게. 무슨 방수일 때 함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명심하세요. 멤브레인 방수들은 다 몇 프로? 10%의 건조 상태여야 돼요. 그러면 수분 상태에서 가능한 건 뭐라 했어요?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그런 건 몇 프로? 30%예요. 함수율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물시멘트비가 60%인 콘크리트의 양이 1000입방메다입니다. 1000입방메다가 소요되는 건축공사를 할 때 다음 재료의 소요량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대 2대 4의 배합비라 해놨습니다. 1대 2대 4의 배합비. 그러면 1대 2대 4의 배합비일 때 시멘트 1이고 모래 2, 4의 자갈입니다. 이 배합비일 때, 자, 시멘트량은 얼마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320kg이 들어가요. 약식이 8포대. 시멘트는 한 포대가 몇 킬로다? 40kg다. 그래서 8포대. 간혹가다 왜 설명해 드리는데 왜 8포대입니까? 묻는 분이 있어요. 시멘트는 한 포대가 얼마? 40kg입니다. 그래서 8포대입니다. 아, 저런 거는 여러분들 타일용이나 이런 건 틀려요. 미장용으로 나오는 제품. 그래서 이 보통 콘크리트 칠 때 사용하는 시멘트하고 포대가 크게 틀려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니까 타일 공사할 때 그 포대 생각하면 안 돼요. 아, 타일용은 별도로 나와요. 미장용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모래가 얼마가 필요하다? 0.45 입방메다. 그리고 자갈이 얼마 필요하다? 4배니까. 맞죠? 4배니까 얼마? 0.9 입방메다. 딱 2배 하면 돼. 근데 1루배 넘는데 또 이러지 말고요. 자갈과 자갈 사이에 누구 들어가요? 모래 들어가자. 콩 사이에 좁쌀 들어가자. 명심하세요. 어떤 분은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1루배가 넘는다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콩 사이에 좁쌀 안 넣어봐서 그래요.
좁쌀 사이에 또 물 부으면 또 물 또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은 요만큼 필요해. 거푸집은, 이거는 배합비하고 관계없어. 다 똑같아. 1, 2방. 그러면 요 1대 1 세제곱미터 비빔할 때 콘크리트, 요거 양이 더 가더라, 이게. 거푸집은 5에서 8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근양은 125kg가 필요합니다. 125kg가 들어갑니다. 철근양은 125kg의 철근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이니까 이거 곱하면 되죠. 1000 곱하기 얼마? 포대수로 나왔습니까? 그럼 이를 바로 곱하고, 자, 톤으로 나오면 있죠? 320kg 곱하기가 계산하면 되죠? 1000kg가 1톤이니까. 맞죠? 톤으로 나오면 그렇게 계산하시고. 8포대 하니까 8000포대고. 자, 그러면 시멘트로 맞네요. 모래는, 자, 1000에다가 얼마? 0.45, 452평메다. 그리고 자갈은 현재 얼마입니까? 자갈은 1000에다가 0.9 하니까 900. 자갈도 맞죠? 그리고 물은 좀 이따 해줄게. 5번 보시면 거푸집은, 자, 1000에다가 5에서 8제곱미터 하면 되잖아. 그러면 5000에서 얼마? 8000. 그러면 철근양은 얼마 하면 됩니까? 철근은 1000 곱하기 125kg 하면 되죠. 맞죠? 그러면 공 3개 띠내버리면 톤 나오죠. 그럼 125톤. 철근은. 그래서 보통 톤으로 사잖아요. 철근 살 때. 맞죠? 톤당 가격으로 사거든. 자,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은 물시멘트비잖아요. 물시멘트비는, 뭐가 물시멘트비였어요? 물시멘트비는, 분모가 시멘트 중량에 대한, 맞죠? 물의 중량비잖아요. 물의 중량비를 백분율한 것이 물시멘트비잖아요. 그러니까 물시멘트비가, 그러면 시멘트의 중량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물이 얼마냐, 맞죠? 그러면 시멘트 중량에다 물시멘트비 곱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멘트 중량을 알아야 되죠. 1000에다가 곱하기 얼마? 320kg잖아. 맞아? 320kg. 뭐 톤으로 하려면 뭐 1세제곱미터 1톤 아닙니까? 맞아? 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320을 하면 전체 무게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떼내면 320, 맞죠? 3개 떼내도 되고.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물시멘트비가 몇 프로예요? 60%죠? 그럼 곱하기 얼마? 0.6 곱하면 3개 떼내고 0.6 곱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 됩니까? 262 192 입방미터 톤이 나오는 거죠. 그냥 물의 양 구하라고 하면 물시멘트에 곱하면 돼. 또 60 곱하면 안 돼요. 100%가 1이죠. 간단하면 그냥 물시멘트를 곱하면 돼. 시멘트 무게에다가. 자, 그리고 14번 보시면, 자, 단위 면적에 대한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견적이죠. 공사비산이 계산 견적 아닙니까?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작은 방이 많으면 건축물의 공사비는 높아져. 그러니까 방이 많은 벽을 쳐야 되잖아.
벽을 치면 공짜로 칩니까? 비공정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잖아요. 적은 평형의 아파트 살 때 항상 기준이 이거예요. 방이 많은 걸 사야 돼, 적은 걸 사야 돼. 방이 2개 있는 거 사야 돼, 3개 있는 거 사야 돼. 두 개 있는 것보다 3개 있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 있는 걸 해줘야 돼요. 명심하세요. 3개 있는 것을 사야 돼요. 그래야지 잘 나가. 2개 있는 것보다. 상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2개 있는 게 잘 나갈 것 같아? 세 개 있는 게 잘 나갑니다. 무조건. 서울 이런 데 보면요. 다 3개 있는 게 잘 나가지 2개 있는 건 잘 끓여. 신혼초나 뭐 되는 사람도 있죠. 혼자 사는 사람이나 이런 게 2개 있는 거 할지 모르지만 인원이 조금만 돼 3개 있는 걸 다 선호합니다. 명심하세요. 상식적으로죠. 투자할 때 있죠. 혹시 투자 3개 있는 걸 사야 돼. 나중에 자꾸 자 보니까 싸우고 가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는 옷방하고 하나는 피할 장소 이렇게. 방이 많으면 공사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동일 구조를 반복하는 건물은 공사비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런 있죠. 사무소 건물 같은 게 있죠. 오피스 이게 분양가가 싸잖아. 처음에 분양할 때는 그냥 분양해도 나중에 있죠. 칸막이 채워 분양 그냥 똑같이 올라가잖아. 별로 돈도 안 들어가네. 그런데 되게 비싸게 분양하는데 있죠. 분양가가 적절한지 한번 따져봐야 돼. 이 사무소 건물 있죠. 이런 거는 분양가, 공사비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4번에 층고가 높을수록 면적당 단가는 어떻게? 높아집니다. 층고가 높아져요.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들이 가격이 높은 거예요. 층고를 최대한 낮추면요, 단가는 낮아집니다. 층고가 높아지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수록 단가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요철이 많은 평면은 공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사각형보다 직사각형이 되면 공사비는 높아집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5번에 방수법에 관해서 옳지 않는 거, 블로우나 아스팔트는 옥상 방수에 이용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쉽게 사실 이겁니다. 방수에는 거의 블로우나 아스팔트가 사용이 거의 대부분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겁니다. 뭐 고급으로 갔을 때 아스팔트 컴파운드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거의 너무 비싸요. 그래서 보통 블로우나 아스팔트를 거의 공사된다 보시면 되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아스팔트 펠트 루핑을 만드는 데 재료로 사용되거나 블로우나 아스팔트 가공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보통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다 가열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아스팔트가 바로 블로우나 아스팔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밑바탕과 접착에 대해서 접착을 좋게 하는 부착력 증가를 목적으로 쓰는 게 뭐다? 아스팔트 프라이머였죠. 면적당 얼마 쓴다 했어요? 0.4kg 씁니다. 면적당. 그 다음에 3번에 아스팔트 방수의 모서리나 구석은 바탕 처리에 모두 직각되게 끄서 밀착한다 해서 OX, X입니다. 아까 했죠? 오목 모서리는 뭘로 하고? 위에다 해놨는데 못 맞추면 안 돼. 오목 모서리는 삼각형으로 하고, 맞죠? 볼록 모서리는 어떻게? 각 없이 완만한 면처리입니다. 각 없이 완만한 면처리. 볼록 모서리는 다 똑같아요. 무슨 방수든 각 없이 완만한 면처리로 갑니다. 그러면 저거죠.
오목모서리가 다른 방수 있죠. 아스팔트 방수 이외에 시트 방수든 토막 방수든 시멘트 액방 이런 건 다 뭐다? 직각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방 오목모서리는 저걸로 가면 돼. 삼각형으로 가죠. 구석이 된 거는. 근데 볼록모서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가급시 완만한 면 처리가 돼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5번에 스테이트 아스팔트는 외기 충격 저항은 볼론 아스팔트가 약하죠. 그리고 연하점도 떨어지죠. 연하점이 낮다 했어요. 스테이트 아스팔트는. 그 다음에 16번 바닥 강화제 발음 분말. 그래서 이걸 뭐라 했습니까? 하드너 마감. 바닥 콘크리트 표면을 마감을 강화시킨 걸 하드너 마감이라고 합니다. 하드너 마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액상형이 있고 분말형인데 현재는 분말형이라 해서 바닥 강화제가. 자,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차량이 회전을 하면 콘크리트 마모가 돼버려요. 계속 틀어버리면 가루가 날려요. 그럼 지하주차장이 뽀해요. 차만 한 대 갔다가 뽀해요. 지하주차장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강화시켜 놔야 돼. 그래서 그게인데, 그래서 1번에 세로 타설한 콘크리트 바닥 최소 20 이상 양생해서 완전하게 건조시켜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이거 1번은 액상 바닥 강화제죠. 액상 바닥 강화제. 액상 바닥 강화제의 조건입니다. 1번은. 그래서 2번이 바로 되는 거죠. 콘크리트 하수는 블리딩이 멈추고 응결이, 초결이 시작할 때 바닥 강화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바닥이 그래서 이때 공사를 하면 됩니다. 분말형은. 그리고 기존 콘크리트 혹은 콘크리트하수는 완전히 경화된 상태에서 할 때는 바닥에다가 모르타르를 해주고 모르타르를 두께 30mm 발라준 상태에서 그때마다 초결이 시작될 때 하면 된다는 게 모르타르 할 때는 30mm 이상 돼 그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몇 시간 체크하세요? 24시간이 지난 후에 물로 양생을 해 주셔야 돼요. 양생은 바로 양생 들어가면 안 된다. 몇 시간 지나서? 24시간 지나세요. 24시간 지나서 양생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축 팽창이야 마무리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4에서 5m마다 조절줄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죠. 신축줄론하고 조절줄론의 차이점이 이거야. 신축줄론은 다른 재료를 넣어서 균열을 방지하는 목적이 신축줄론이고 조절줄론은 재료를 쓴 게 아니야. 바닥에다 뭘 파놨다? 홈을 파놓은 거야. 그래서 주차구역 밑에 보면 홈을 파는 데가 있죠. 거기 바로 조절줄론이 되는 거야. 조절줄론. 그러면 지하주차장 바닥 가면 홈 파놨어요? 오늘 한번 못 보신 분은 한번 가서 보세요. 홈 파놨으면 바닥 강화제 해놨다는 거예요. 홈 파놨으면. 홈 파놨으면 바닥 강화제 해놓은 겁니다. 갔는데 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에폭시 도막방수 해놓은 거예요. 홈이 없는 데는요, 에폭시 도막방수 해놓은 거고요. 우리 지하주차장은 어디도 홈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그 에폭시 도막방수 해놓은 거예요. 근데 홈이 있더라. 이거 바닥 강화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가서 확인사살 하세요.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17번 타일의 탈락 원인과 가장 관계없는 게 낫죠. 붙임 모르타의 접착 강도 영향을 주죠. 맞죠? 그럼 접착 강도가 떨어지면 타일이 탈락될 수 있죠. 그리고 바탕 모르타의 인장 강도, 압축 강도 제발 관계없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모르타르는 사실 무슨 강도다? 접착 재료잖아. 그럼 바로 접착 강도, 부착 강도 개념이 영향을 주는 거지 인장 강도나 압축 강도 이런 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타일공의 시공 정밀도 부족으로 발음 두께가 불균일이 할 때도 타일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붙임 시간의 불이행이에요. 일정 시간 내에 붙이라 하는데 못 붙입니다. 그 시간이 늦게 붙이면 어떻게? 접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도 저거잖아. 뭐 부착할 때 일정 정도 돼서 딱 부착해야 되는데 너무 늦으면 안 되죠. 아, 저거 특히 저거 그 무슨 본드, 우리 옛날에 그 무슨 본드였었죠? 자전거 빵구 나면 떼우는 거 50 본드 가는 바로 부착하면 부착력이 없잖아. 이 공기하고 접촉해 놨다가 일정 시간 있다 딱 부착했는데 너무 오래 나서 다 부착하면 부착이 없어지죠. 떨어져 버립니다. 그거 같은 거야. 50 본드 모르시죠? 남자분들은 한 번씩 저 빵구 떼어봤죠? 자기가 직접 떼온다고 했죠? 뭐 가지고 주부 이렇게 문 뗐습니까? 사포 가지고 있죠? 사사사 문 떼가지고 가위로 있죠? 주부 쫙 잘라가지고 한 번씩 다 해봤잖아? 그리고 이제 저기 있죠? 처음에 구멍 어디서 했는가는 물 넣어가지고 있죠? 이렇게 양동이나 이런 데 물 채워가 이렇게 푹 눌러가 빵구 딱 어디 있죠? 조사해가지고 떼우잖아요. 맞죠? 남성분들은 한 번씩 다 해봤을 겁니다. 웬만하면. 자, 그리고 거기 바탕과의 수축 팽창 차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로 타일이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타일이 탈락되는 것은 동해로 인해서. 동해. 자, 쉽게 이겁니다. 자, 외벽에 타일을 갖다 부착했는데 타일 뒷면에 뭐가 많았어요? 공극이 있었어. 공극이 있으니까 물이 스며들어가요. 동해에 의해서 있죠? 타일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해에 의해서. 네. 자, 그리고 18번 문제 유리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 유림에 부착된 종이나 기름 먼지 등은 제거하는 깨끗이 닦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유리 절단할 때는 자, 항상 제가 했죠? 유리 공사할 때 약간 짧은 치수로 절단한다, 정확한 치수로 절단한다 했어요. 약간 짧은 치수로 절단한다 했죠? 그리고 강화 유리는 현장 가공이 곤란하므로 정확한 치수로 주문 제작해야 돼. 주문해야 됩니다. 얘는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되는 유리들이 뭐라 했어요? 강화 유리도 안 된다 했죠. 강화 유리, 복층 유리, 그리고 로이 유리들, 로이 유리도 배강도 유리들은 안 돼. 그래서 로이 유리, 그 강화 유리가 배강도 유리 종류고, 그리고 저것도 현장 절단 가공 안 된다 했죠. 유리 블록도 현장 절단 가공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신축 중인 건물 유리 끼우는 일반 내부 마감 공사 후에 한다 해서 OX, X입니다. 유리 공사하고 뭐 한다? 내부 마감 공사 하라 했죠. 유리 공사가 먼저야. 후에 내부 마감 공사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마감 공사. 그 다음에 자, 복층유리는 단열이나 자음 방수의 특성을 가진 유리로서 이중창호의 역할을 한다 해서 맞죠? 얘가 이중창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복층유리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뭐다? 건조 공기층을 둔 거잖아요. 맞죠? 건조 공기층을 둔 것은 이중창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접합유리는 판유리 사이 폴리비닐이 바로 합성수지입니다. 합성수지 중에 하나예요. 합성수지를 넣고 150도 고열로 강하게 접합해서 파손 시 파편이 파편이 안 떨어지도 한다. 파편이 안 떨어지, 비산되지 않도록 한단 말 같죠? 비산되지 않도록 하는 유리가 무엇이다? 접합유리다. 그래서 접합유리는 안전유리에 속한다 했죠? 그래서 안전유리에 속하는 게 망임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방탄유리, 이런 것이 안전유리예요. 안전유리.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접합유리를 냈었습니다.
찾는 걸 내서 쉽게. 접합유리는 왜 내야 되는가 하면 이런 거 좀 안전을 위해서 한번 내야 되거든. 그래서 저기 있죠, 샤워 부스가 저는 강화유리로 돼 있잖아. 샤워 부스가 어딘가 하면 오피스들 있죠. 오피스들은 저걸 동시에 쓰잖아요. 요새 아파트도 강화유리로 해놨는가요? 욕실에? 네, 그 욕실에 있잖아요. 그 강화유리가 불량이면 유리가 팍 깨져. 힘 안 가야 돼. 보통 불량이 안 유리는 막 때려도 손이 아파요. 손이 입원해야 되죠. 그 정도의 강도인데 이 불량이 되면 그냥 팍 깨져요. 그래서 접합유리와 씻겨야 됩니다. 사실 강화유리. 아니면 파편에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19번에 단열재의 요구 성능으로 옳지 않는 거 해놨죠. 열전도율이나 흡수율이나 수증기 투과율은 크면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지. 그러면 커야 될 거는 이게 커야 돼요. 저항값. 맞죠? 열전도 저항이나 이런 열관류 저항값, 이 저항값이 커야 돼요. 이 저항값이 좀 얘들이 커야 돼. 저항값이 커야지 제발 이 유리 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온도 습도연 변형은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된다. 그리고 4번에 비중이 작고 상온에서 가공이 용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 문제가 이거죠. 외단열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죠? 사실 좋은 단열재는 비중이 작아야 되다 보니까, 맞죠? 단열력이 좋으려고 하면 불에 잘 타는 것들이 많아요. 불에 잘 안 타요. 잘 타요. 불이 잘 안 타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불이 잘 타버려요. 좋은 단열재들은. 그래서 문제가 외벽에 타고 올라가 버리죠. 맞죠? 외단열 했을 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했어야지. 왜 내 말을 안 들어? 저는 발코니 확장 못하게 하고 발코니 두는 거 의무화 두면요 절대 안 타고 갑니다. 발코니를 둬버리면요 연속으로 외단열 하더라도 연속으로 단열재 못 써요. 무조건 외단열을 하면요 발코니 두는 의무를 둬버리면 돼요. 그럼 중간 단열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 간단해요. 이 외단열을 하면 법적으로 발코니 설치 의무를 벽면을 다 두게 해버리면요 외단열 안 하겠죠?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발코니 의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재천사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됐고, 그 다음에 20번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유성 페인트는 건성류, 안료, 희석제로 섞인 만든 도료로서 목부나 철부에 사용된다 해서 맞죠? 유성 페인트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유성 페인트는 하나 덜 들어갔다고 하지 말고 관계없어요. 저 라멘구 기둥보 바닥판인데 기둥보만 나오고 바닥판 없다고 꺼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재료가 들어가면 틀리는데 그 재료 중에 하나 빼도 관계없어요. 명심하세요. 시험이 그거예요. 최근에 하나 뺐다고 틀리게 꺼버리면 안 돼요. 모두 이렇게 들어가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유성 페인트 이거를 명심하는데 어디 사용 못한다 해서 유성 페인트는 알칼리성 바탕하고 고온이나 고열을 받느냐, 그거는 부적합하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합성수지 페인트는 인공 화합물을 이용해서 만든 도료로서 콘크리트나 플라스틱 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늬코트, 무늬 모양 바바바바바 점 찍힌 게 무늬코트고, 근데 모르타르 면에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뿜칠 도장에서 요철 모양을 형성한 것은 무늬코트가 아니라 본 타일이에요. 본 타일.
본 타일이 80년도, 90년도에 유행했던 게 계단실 같은데, 계단실에 발랐던 돌에다 올록볼록해요. 엠보싱, 즉 쉽게 휴지 중에 엠보싱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유형이에요. 볼록볼록해 요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것이 본 타일입니다. 그리고 4번의 수성 페인트는 안료를 물에 용해해서 수용성 교착제와 혼합해서 제조한 돌로서 모르타르나 해반죽, 얘가 뭐예요? 알칼리성이잖아요. 맞죠? 모르타르, 해반죽, 콘크리트, 알칼리성 바탕에 쓰는 게 수성 페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에나멜 페인트는 안료를 기름 바니쉬에 반죽을 해서 한 것으로서 강택이 잘 나고 강인함에 주로 금속면에 적. 왜 금속면에 적다는가? 부착력이 좋습니다. 에나멜 페인트가 부착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거기 금속 바탕에 적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번부터는 요거는 잠시 건축 설비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